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박민호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RLDX1이라고 해서 리얼월드와 이제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이 같이 만드신 KVLA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게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 로봇이 이제 뭐 위로보틱스였나? 거기서 만든 알렉사였던 것 같고 이게 일단 저 로봇도 되게 좋은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신진우 교수님 연구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태스크, 다양한 좀 덱스트러스한 태스크를 다루는 게 요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이 약간 뭐 가져오게 된 배경은 이제 VLA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프리 트레이닝, 뭐 미드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어쨌든 뭐 소타를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논문을 가져왔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뭐 제안서에 요 비슷한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 오버뷰 그림이 하나 있고요. 보면은 이제 RLDX가 있고 여기서 가장 뭐 좀 먼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 리얼월드 퍼블릭 데이터도 있고 뭐 인하우스 데이터도 있고 신테틱한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좀 초점을 맞춘 거는 이 functional capabilities라고 해서 원래 VLA면은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에만 꽂혀가지고 랭귀지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또 뭐 그런 되게 좀 세밀한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3스테이지 트레이닝이 있고 뭐 이렇게 소타 퍼포먼스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도 뭐 이렇게 베이스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드로이드 파인 뭐 포스트 트레이닝 뭐 알렉스 로 학습된 거 뭐 이거저거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뭐 모델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이제 논문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초점을 맞춘 거는 아무튼 요 펑셔널 캐퍼빌리티라고 해서 뭐 수행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던데 이런 것들이 좀뭐 예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VLM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잘하는 거는 이제 알겠고 뭐 그거를 잘 연결하는 것도 뭐 좋은 연구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로봇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뭐 모션 어웨이니스라고 해서 뭐 좀 비디오에 대한 이해 얘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체가 이렇게 쭉 따라 움직일 때 아 이쯤 오겠구나 그리고 내 속도는 이 정도 되니까 이쯤에 빨리 가야겠다 뭐 이런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롱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 뭐 이게 그 물건을 이제 뭐 우리 뭐라 그러죠? 야바위, 야바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맞추어 보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고 피지컬 센싱은 이제 텍타일 센서들을 달아서 그런 정보들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키텍처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션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모션 모듈은 이제 요 비디오로부터 비디오에서 모션을 어떻게 잘 따가지고 여기 어떤 모션을 수행되어 왔는지 과거 영상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고 얘네 둘이 이렇게 잘 연산을 VLM에서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피처로 이제 액션을 생성하는 건데 이 액션 생성하기 전에 메모리 모듈이 하나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롱텀 메모리를 타겟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모듈도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피직스 시스트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텍타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컨트리뷰션, 세 개의 어떤 타겟하는 포인트가 있었고 요 각각들이 이렇게 좀 모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는 이제 이 세 개의 모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세 개의 모듈이 다
다는 아니고 앞에 두 개 모듈은 그 전에 이 RLDX1이 나오기 전에 신진우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민수 교수님이랑 리얼월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전에 이미 논문을 하나씩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 모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에 뭐 한 달 간격으로 다 이렇게 좀 공개를 한 거 뭐 좀 했는데 예, 이거랑은 네. 아무튼 이런 연구는 이전에 있는 거고 이 테크니컬 리포트는 이것들을 다 하나씩 조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제 이 논문 내용이지만 이렇게 비디오가 있을 때 이 비디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점에서 이제 스페이셜 방향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한 방향이 있을 텐데 이 스페이셜하고 템포럴한 방향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다 재봅니다. 그럼 요 점에 대해서 총 뭐요 하이스 위스 시간 이렇게 총 이런 모양의 청크로서 시밀러리티 모양이 잡히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에 이 물체가 이 지점에서 이 영역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영역에서 물체가 가만히 있었다면 자기 이 템포럴한 축으로 이렇게 시밀러리티가 높았겠죠. 이 가운데 축으로 대해서.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팟이 여기 아래에서 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하면은 요 점과의 시밀러리티는 여기서는 요 아래가 높고 여기서는 위에가 높아서 요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청크 단위로 잼으로써 뭔가 이 모션에 대한 피처를 쉽게 좀 룰 베이스드로 먼저 뽑아둘 수가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션을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그 익스트랙트 된 청크를 이제 뭔가 러너블한 블락에 통과시켜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잘 고려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조민수 교수님네랑 이리어월드랑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셨었는데 그게 이 RLDX에도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똑같은 이미지 패치를 그냥 찾아서 그 스티칭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시점이 있잖아요. 요 시점 앞뒤로 여기 있는 이 하이스 위스 채널들이 그 시간들이 다 쿼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셀프 어텐션 하듯이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점들과의 시밀러리티를 다 잽니다. 그러면은 요 점에 여기서는 여기 아래쪽이 가깝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렇게 피처의 형태로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래쪽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아래가 밝은 거고요. 얘는 위에가 밝은 거니까 요 피처를 보면은 아, 요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캐치해내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하나당 네네. 허리 패치 하나당 저만큼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당 텐서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뭐 모종의 이렇게 프로젝션을 거치고 풀링을 해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압축하는데 요거 과정은 이제 러너블하게 웨이트들이 사이사이에 끼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이제 요거를 이제 VIT 블럭 사이사이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VIT 블럭 사이사이도 다 그런 비디오처럼 볼 수 있잖아요. 비디오가 입력으로 들어갔으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이전 ECCB에 뭐 이제 제출하신 그 논문인 것 같다. 네네. 그럼 로 콘텐츠 주거나 뭐에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V들의 밸류들의 웨이트 에버리지로다가 액티베이션 맵을 피처 맵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PK 트랜스포즈 자체도 그거로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다. 뭐 근데 네. 저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 앞에 이제 이 모션 모듈은 이걸로 이제 끝인 거고 이제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는 내가 메타쿼리가 저는 익숙해서 메타쿼리라고 설명을 좀 써놨는데 이제 이 비전 토큰하고 텍스트 토큰이 있을 때 여기 추가로 코그니션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어떤 러너블 토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뭐 러너블인지 확인해봐야 돼. 러너블인지 픽스든지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제 요 텍스트랑 이미지를 쭉 다 압축을 해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이 VLM의 피처를 빼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비전과 랭귀지가 들어간 코그니션 피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그니션 피처가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 쌓였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다 같이 한번 저장해 놓고 있다가 트랜스포머 블럭을 또 통과시켜서 메모리 얘네 이 과거의 정보들을 또 얘가 이렇게 주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워 와서 요 이 메모리 플러스 뭐 요 코그니션 피처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둘 다 들어가서 요 두 개가 다 입력으로 들어간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진우 교수님의 아이클리어에 붙은 요 햄렛이라는 논문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차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요 논문들이 다 리얼월드 어플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전부터 쭉 협업을 계속 해오고 이제 RLDX로 이렇게 빵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피직스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요 이 텍타일 센싱 한 그 피처랑 이 요건 어떻게 보면 비전 텍스트고 이제 여기 액션이 있는데 요것들이 다 모달리티가 다르잖아요, 서로. 그런 경우에 보통 이 뭐 스테이블 디퓨전 3나 플럭스에서 MMDIT라는 걸 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별게 아니고 이 각각 이렇게 모달리티가 다를 때 여기에 얘의 큐 프로젝션, 뭐 얘의 큐 프로젝션, 얘의 큐 프로젝션의 웨이트를 서로 따로 분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할 때는 다 같이 셀프 어텐션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있던 이제 MMDIT라는 기법인데 그게 어쨌든 여기서도 모달리티가 다르니까 똑같이 진행을 한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허리가 만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WQ? 네네 WQ, WK, WV는 다 이제 이 모달리티별로 따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션 하고 나서 셀프 어텐션은 서로가 서로를 다 본다. 그게 이제 MMDIT 구조입니다. 거기서 원래는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섞을 짬뽕할 때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뭐 액션과 네, 텍타일과 뭐 메모리 뭐 이렇게 세 개의 모달리티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아니 뭐 지금 그거에만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어댑터 레이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다른 게 이제 토큰들이 들어오면 네네. 그걸 일단 한번 MLP를 통과시켜가지고 약간 그 이미지 토큰을 텍스트를 알아듣는 LLM한테 이미지 토큰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토큰들을 약간 어댑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토큰 와이즈 어떤 MLP로다가 이렇게 변환하는 거. 네. 네. 뭐 네네네. 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 블락마다 해주는 거죠. 매 레이어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댑터 같은 거가 그냥 좀 다 거기에 있는 그매 레이어마다 이렇게 그쵸. 볼 네네.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거기서 하나 아니면은 그 WQ 단에서 좀 다른 뭔가를 하나 네? 네네. 여기서 바꿔놓고 똑같은 공통의 WQ를 적용하는 거나 뭐 이거는 사실 이 해당 그 레이어를 이 앞단에 위치시켰냐 WQ에 편입시켰냐 네네. 차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이전에 프리트레인드 LLM 같은 게 있을 때 비전 토큰을 뭐 이렇게 텍스트 토큰으로 어댑테이션 시켜줄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차피 from scratch이기 때문에 약간 이미 누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네이티브하게 섞어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LLM이라는 텍스트 모델을 에센트릭하게 고정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렇게 저는 그 어댑터 자체도 없고 네네. 대신 모달러티마다의 WKV 같은 거를 따로 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네네. 쉐어드 스페이스를 보내주는 안개를 WKV에서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요 텍타일 이 피직스 C 스트림이라고 하는 여기서 억실러리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내가 현재 느꼈던 텍타일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옵저베이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액션도 이제 내가 커런트 포즈 같은 스테이트를 받아서 퓨처 액션을 예측하는 것처럼 나의 미래에 들어올 시그널도 예측을 하는 거를 억실러리 오브젝트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추가했더니 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촉각이 느껴지겠구나 이런 걸 약간 뭐 좀 추측함으로써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키텍처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
어, 여기저기서 또는 이제 그 본인들께서 되게 연구를 열심히 하셨던 그 중요한 연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찝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잘 결합을 시키신 듯하다. 예, 약간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셋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퍼블릭한 리얼 월드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다 가져왔고요. 이제 뭐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드로이드, 뭐 뭐 갤럭시야, 뭐 아무튼 아지봇 뭐 이거저거 해서 다 들고 와서 퍼블릭한 리얼월드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 리얼월드 데이터를 또 엄청 모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스케일이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드로이드를 80% 쓰고 요 프랑카의 경우 그다음에 여기 인하우스를 한 20% 정도 썼다고 해가지고 드로이드가 근데 뭐 92K 에피소드 이제 뭐 92,000 롤아웃이 있는 거죠. 92,000 데모가 있는 건데 그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아무튼 30K 3만 건의 어떤 롤아웃을 프랑카에서는 모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알렉스에서는 그리고 네. 데이터는 성공한 데이터이나 예, 데모를 제가 잘못 말한. 네네. 데모죠? 네네, 데모. 네네네. 사람 갖다 놓고 텔레오프 한 거. 네, 네네네. 그 텔레오프 한 거를 알렉스 같은 경우는 규모를 아예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값도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카는 사실 좀 메인 실험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메인 포커스는 이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이 알렉스라는 위 로보틱스 로봇의 휴머노이드 때문에 요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또 요거 모으기가 또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노력을 들였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럼 또 네, 미안한데 네네, 프리트레이닝 가지고 네네, 이게 데이터 다 휴먼 데모 데이터인 거죠. 여기요? 네. 네, 맞습니다. 요것도 다 휴먼 텔레옵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뭐 저거는 그러면은 저 80% 50% 저것도 저쪽의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 아닌 거예요? 이쪽의 데이터랑요? 네. 뭐, 50%는 요 있는 데이터 드로이드 인하우스는 자체 구축인가? 인하우스가 자체 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렉스는 공개된 게 없을 테니까 왜냐면 진짜 자기들 뭐가 다른 네. 그리고 50%는 인하우스, 50%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 신테틱하게 만든 데이터고 여기는 드로이드가 50%, 80%,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모은 게 20%인데 뭐 그중에 절반은 피지컬 센서가 있고 절반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로이드도 공개 데이터 아니에요? 드로이드 공개 데이터입니다. 근데 저기 안 들어 쪽으로 아, 분류가 된 거예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쓴 겁니다. 드로이드가 이제 요 로봇으로 했기 때문에 이 프랑카 리서치 3 요거 할 때는 드로이드를 미드 트레인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로봇들이 다 다른 로봇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센서 저기 덱스퍼스 그 센서 같은 게 있는 거야. 어떤 거요? 요 로봇 아니면 손에서 아까 뭐 피직스 온오프가 뭐 그거가 네네, 여기에서 보면 텍타일하고 토크가 이렇게 둘 다 있는 텍타일 센서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애니스킨 텍타일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는 다 텍타일 그 압력 값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드로이드는 없고요. 그 네네.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이 모은 것 중에서도 일부만 이 파란색만 있는 거고 인하우스 위드 텍타일 센서라서 요거는 없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텍타일뿐만 아니라 이 조인트에서 토크 계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밀면 여기도 어쨌든 힘이 가해지니까 뭐 그런 것도 다 퉁쳐가지고 피직스 센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왼쪽은 네네. 이게 텍타일용은 아예 여기요? 없는 거야. 여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긴 뭐 근데 제가 부정확할 수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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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진행을 한 게 이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테틱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은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다 이제 비디오 생성 모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소스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를 I2V를 해가지고 이렇게
씬이나 태스크 어그멘테이션을 한다는데 그냥 이제 예시만 가져왔는데 이제 오리지널 비디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면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였으면은 요 시작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간 채로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뭐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제일 끝에 있는 뭐 저 컵라면을 가져오는 태스크로 태스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거고요. I2V로. 그다음에 씬 어그멘테이션은 애초에 여기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다른 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러면 이건 영상만 있고 액션은 없지 않냐? 하면은 요 액션은 IDM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두 개 넣고 여기서 액션 예측하는 조그만한 모델을 만들어서 요걸에 추론된 값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원래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너레이션 파이프라인인데 가장 뭐 좀 기본적인.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액션이 좀 쓰레기 같은 값이 많이 나올 거라서 그거를 좀 필터링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필터링 아웃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지가 비디오가 그냥 I2V 했는데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 그냥 뭐 VLM 써가지고 적당히 필터링 아웃 했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제가 열심히 못 봤는데 그리고 액션에 대한 필터링 아웃을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할 때 시뮬레이터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를 써서 이 로봇을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손의 포즈가 얼마나 서로 비슷하냐, 이 신데틱 비디오랑 롤아웃 비디오랑 얼마나 비슷하냐 이렇게 재가지고 이것도 필터링 아웃을 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오픈 데이터셋 플러스 요 신테틱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신테틱 데이터도 같이 포함해서 풀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가 있는데 아무튼 H264장으로 200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랑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B200 128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다 압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며칠이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돌리면은 뭐 한 번 구울 수 있다. 뭐,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보니까 못할 건 아닌데 뭐 좀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한 번 구워서 될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아마 뭐 10번 이상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요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뭐, 근데 뭐 못할 건 아니다. 그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뭐, 논문에 그런 좀 팁은 없나요? 이게 뭐, 이는 말대로, 이 풀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하는 거를 이터레이션을 돌리진 않았을 것 같고, 며칠씩 걸리면은. 음.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에서 실험을 여러 번 돌리면서 했는지,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 저는 일단 못 보긴 했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다면. 근데 뭐 저는 못 보긴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페이북이랑 음. 대응이 안 되나요? 음. 이렇게 이렇게 샘플링을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색깔이 다 직접 모으는 색깔이 다 모았을 텐데 아, 신테틱에서는 텍타일은 생성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자기들의 실험 하에서는 텍타일이 없는 신테틱 데이터임에도 뭐 텍타일 있는 거랑 같이 섞어서 썼을 때 뭐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좀 하이레벨에서 여기서 그 스타팅 포인트로 혹은 재료로서 볼 때 네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뭐예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없는 거죠. 아예 없어. 젬마? 젬마 아닌가? 아까 모델 비교에서 그럼 기존 어디가 어떤 프리트레이닝 모델,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야? 요 VLM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그것만 네네. 이거예요. 네네. 젬마가 아닌가? 네. 아무튼 요 VLM만 비전 인코더까지 퀸스 뭐 그렇다고 합니다. 퀸3 VL5. 네. 나머지는 그거를 프리즈해요. 그래서 아까 거기 써 있었던 게 VLM은 탑 4 레이어 빼고는 프리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그럼 이게 역시 큰 틀에서 볼 때 모델 사이즈는요. 네, VLM 저쪽 코엔 VL이 8B고 네, 네. 추가로 달린 애들이 그렇게 크진 않죠. 모델은. 꽤 클 텐데 한 번만 네.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실 때. 그 뒤에 DM 모델 여기. 총 9B라고 경험 추가된 게 1B, 대충 1B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B 플러스 1B. 그거 맞아. 미안해. 이게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엔 VL은 비디오를 못 다루지 않나? 다룰 수 있습니다. 응? 인풋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타임축이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이미지 시퀀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화연이.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액션 청크나 뭐 이런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입출력이요. 과거 네. K계 프레임이 K계 프레임. 뭐 들어오면은 뭐 이후 뭐야 M계 뭐 타임스텝의 네. 액션 네네. 쫙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거를 얼마만큼의 빈도수로 하는 거야. 여기 써 있기로는 이제 알렉스랑 프랑카랑 또 다른데 알렉스는 이제 40개가 청크 호라이즌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뭐 FPS가 뭐 15나 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2초? 2, 3초? 청크라는 비디오. 그 입력으로 넣는 비디오가 아니라 저기 액션 청크의 그 타임스팬인가요? 네, 40개의 액션을 생성한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fps는 대충 2초 동안에 할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슬라이딩 윈도우는 그게 스트라이드가 얼마죠? 그거는 모르긴 하는데 보통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초치 액션을 수행하되 매 1초마다 생성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저기 그 필요 원을 보면 5090 기준으로 헤르츠 22단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싱글 오브 네, 뭐 그렇게 써져 있기는 해서 리얼타임으로 너무 딜레이 없이 충분히 이슈는 또 액션 청구라 그러나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사이즈 타임 축에서 스트라이크 사이즈는 뭐 20분의 1초씩 해도 되는 거거든. 20회를 찍어서.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20Hz를 말을 할 때 나는 2초짜리에 해당되는 액션을 1초 안에 생성했으면 뭐 이게 그러니까 좀 40개를 22Hz 안에 매번 만들 수 있다는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40개 전체를 내가 컴퓨터 시간을 인프레스 타임으로 미뤄봤을 때 22Hz 정도 된다라고 포장도 하기는 해서 그 부분은 좀 직접 돌려봐야 정확히 얼마나 빠르고 느리고 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 디펜스 때 신진우 교수님이 하신 말이기도 했는데 그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뭐 쓰냐 마냐 하셨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RLDX는 시뮬레이션을 아예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좀 아무튼 시뮬레이션을 조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프리트레이닝에서 시뮬레이션을 안 썼기 때문에 뭐 이 N16 1.6 대비 뭐 좋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저는 시뮬레이션을 쓰고 싶어 하는 편이어서 뭐 이렇게 풀리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신테릭한 비디오 with IDM 뭐 그거가 아니라 그죠? 그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롤아웃하는 그런 거이죠? 맞습니다. 그 신테틱한 제너레이션은 괜찮다고 하고 그 시뮬레이션 그 GPU에서 돌리는 그거는 안 좋아하는 게 요쪽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투리얼 갭이 그런 데이터를 썼을 때 그 심투리얼 갭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요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폴더란 리타게팅 모듈이나 뭐 그런 전처리 같은 게 좀 있으면은 또 네, 확 그거에 의해서 성능이 확 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도 뭐 그런 가능성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 심투리얼 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갭이 심하다고 하는 건지 이게 뭐 텍스처의 문제인지 피직스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잘 아직은 모르겠어서 뭐 좀 시뮬레이터를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해봤는데 너무 안 좋다 하면 이제 그때 마음을 저도 바꾸겠죠.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인하우스 리얼 월드 데이터 및 텍타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처음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하우스 데이터를 아까는 5대5로 섞고 얘는 뭐 8대2로 섞고 이런 걸 했고요. 요거는 64의 지백으로 15시간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두 개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GPU는 뭐 어떻게 저떻게 우리가 그래도 제안서를 잘 써가지고 끌어모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 인하우스 데이터랄 게 우리가 없어가지고 또는 뭐 프랑카로 인하우스 데이터를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그게 조금 오히려 바틀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모리니 뭐 아니면은 텍타일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미드 트레이닝에서 처음으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주입되는 거라서 아무튼 뭐 재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근데 뭐 이건 어차피 이미 다른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하우스 데이터는 뭐 아니 뭐 너무 뭐 좀 네네. 그런 이상한 얘기 또 이게 좀 기다리면 또 남들이 또 만들어서 공개해 주잖아요. 이 로봇으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로봇이요. 그러니까 요 알렉스라는 이 위로보틱스 로봇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아줄까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잘 모르지 않을까. 뭐 지원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데 또는 사람들이 많이 해줄 텐데 요건 이제 위로보틱스에서만 파는 로봇이고 몇 대 없는 그런 거니까. 네. 사실 뭐 보면 미드 트레이닝 때 새롭게 배우는 거는 뭐 토크 예측 말고는 그러니까 텍타일 예측 말고 또 있는 건가요? 왜냐면 다른 펑션은 사실 다 프리 트레이닝 때 한꺼번에 학습해 놓을 수 있는 거다. 어, 이게 그 네. 모션 모듈, 메모리 모듈, 디스크 스트림을 미드 트레이닝 때만 학습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했는데 근데 아마 뭐 높은 확률로 프리 트레이닝은 미리 해놨고 미리 그쵸 그쵸. 그러고 이제 미드 트레이닝에서 이거저거 이렇게 달아서 해보지 않았을까? 자기 인하우스 데이터로. 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은 이미 한두 달 안에 하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파이 0.6 스타에서의 RL 학습을 똑같이 해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없고 보통 이렇게 다 자기들이 직접 해보는 건데, 아무튼 요거를 했을 때, 또 성능이 크게 오르고요. 이 리캡을 실제로 돌려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했던 거는 이제 원래 리캡은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밸류를 새로운 토큰으로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뱉는데 요거를 이제 내추럴 넘버 토큰으로 바꿨다. 텍스트 형태로 그냥 뭐 0.0.5점 1점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런 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0Hz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론 최적화를 했다는데 제가 요거는 진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는 게 없습니다. 뭔가 아무튼 근데 이것까지도 했다. 요 팀은 뭐 되게 거대한 팀이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또 쿠다를 잘 알아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스케줄링도 잘 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평가할 때는 요건 이제 프리트레이닝 논문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를 이런저런 리베로 뭐 심플러 뭐 로보카사 이런 거에 파인 튜닝을 한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성능이 꽤 유의미하게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어쨌든 이런 대기업들과의 싸워서 이겼다가 저는 되게 좀 놀랍지 않나. 그래서 KVLA가 놀랍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얼월드 실험도 이제 요 로봇은 이제 오픈함 휴머노이드라는 요 로봇은 좀 이제 범용적으로 뭐 리서치에서 쓰는 로봇인 것 같은데 여기서 평가했을 때도 좋고 그리고 자기들의
요건 이제 자기들 로봇이니까 자기들 로봇에서 했을 때는 더 좋고 왜냐면은 요건 사실 뭐 미드 트레이닝 인하우스 데이터가 요 로봇을 기준으로 미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좋다. 좋다. RL 하니까 좋아진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또 별개 얘기인데 제가 그 카이스트 뭐 기술 설명회인가 거기 가서 이제 신진우 교수님이 요거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아, 그 뒤에 학생분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RL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 리캡이라는 방법은 사실 뭐 이렇게 완전 RL 한 RL 메소드는 아니거든요. 조금 애매한 RL 메소드인데 근데 뭐 좀 더 RL스러운 메소드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근데 제가 이제 ICML 그 리얼월드 파티 그 신청해가지고 가는데 가서 한번 또 알아와서 네, 공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테이크홈 메시지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VLA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 덱스터러스한 태스크를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 모션 어웨어니스, 롱텀 메모리, 뭐 피지컬 센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해당하는 모듈을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테틱 데이터셋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프리트레이닝 때도 썼고 근데 시뮬레이션은 뭐 이 팀은 이제 좀 회의적인 것 같다. 근데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시뮬레이터의 발전을 막 또 주혜리 형도 설명해주고 막 했잖아요. 저는 그쪽도 좀 믿는다. 요즘 뭐 시뮬레이터 점점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다 때려박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인하우스 데이터셋도 좀 많이 없고 로봇도 휴머노이드는 없다 보니까 뭐 애매하지 않나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RL이 덱스트러스를 한 문제를 풀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이 이런 이 라이트 벌브 이렇게 조이는 이런 거는 RL이 되게 좀 중요한 테크닉인 것 같은데 아직 잘 되는 RL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연구도 좀 되게 재밌는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거기로 약간 약속하는데 어, 각자 하고 있는데 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케벡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케벡스 그, 그 모션 플래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클로드 코드가 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치면은 셈으로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이 포즈 알아내서 그러면 이제 그 클로드 코드가 코딩으로 짜는 거죠. 3,10으로 가라. 그럼 쭉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집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러저러 있는데 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좀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번 더 해보자. 근데 이게 뭐 일단 저의 경우에는 이게 뭐가 이게 무조건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직 이렇게 썩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니치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누군가 나는 이게 무조건 될 것 같다 또는 뭐 이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알려주시면은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진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뾰족한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뭐 베스트 케이스 요거란 말이에요. 베스트 케이스 기존 벤치마크에서 4% 올렸다. 이게 뭔가 좀 좋은데 이 들어가는 공수에 비해 약간 조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로 따져보면은 이게 어쨌든 뭐 8개월 아까 몇 개월 했다 그랬나? 8개월 30명 박아서 논문 하나 이거 논문도 아니죠. 테크니컬 리포트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호준이 형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개개인의 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뭐 좀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편을 한번 켜두시면 써져 있어요. 누가 뭘 했고 저건 데이터 저건 CD를 만들었고 뭐 누가 리딩했고 누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리그스를 뭘 봐. 이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너무 한 두세 장 나온 거 아니야? 페이지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끝쪽에 있는데 이제 30명은 로봇에 이거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엎드려 써가지고 각자 뭐 승계리 데이터 맡은 사람, 모델 아키텍처 짜는 사람,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짜는 사람, 뭐 인프라스 옵티마이제이션 다 써져 있어요. 이거를 사실 인원 관리를 하는 것부터가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관리는 누가 했대요? 그 위에 써져 있어요. 누? 이게 김동영 학생이랑 장혜원님이랑 신진희 교수님 셋이서 이제 열심히 매주 뭐 매일 했는지 매주인지 모르겠어요.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면서 각 팀들을 다 관리를 해온 것 같아요. 음. 대단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한다기보다 그런 정말 우리가 이익의 그 판정 받은 거는 거의 이메일로만 치면 몇십억을 받은 건데 뭐 하다가 실패한 건 모르는데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뭐 시작을 안 했다. 음, 시작을 안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 저는 뭐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어, 이거 저 벤치마크 아까 그 올리고 한 게 네네. 뭐 하여튼 잘했겠죠. 잘 나왔겠죠. 근데 더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저는 리얼월드 실험보다는 저게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를 믿을 만한 저거는 이제 다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똑같은 시뮬레이터에서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터 이벨리션? 네네, 시뮬레이터 이뮬레이션. 시뮬레이터? 네네. 왜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는 리얼월드고 요거는 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 네. 리얼월드 잔뜩 그거 저기 뭐야 학습하고 그런 거를 시뮬레이터에다가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요것도 하는 거죠. 리얼월드도 있는데 리얼월드는 몇 개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고 뭐 몇 종류가 이렇게 디폴트되고 저기 시뮬레이터 환경에서는 몇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태스크 개수는 훨씬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예. 뭐 종류로 따지면 이렇게 6종류인데 요 안에서 어떻게 또 쪼개지긴 할 겁니다. 그럼 이 결과를 못 믿는다는 얘기야?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 이 결과가 좀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리얼월드 석세스 레이시라는 게 우리가 직접 좀 하는 건데 근데 석세스 우리 거는 죄지만 다른 것도 것도 우리가 죄. 네, 우리가 재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 4% 차이를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한 번 얘가 더 성공하고 만 건데 20번 이밸루에이션 했으면 우리가 한 번 평균적으로 더 성공한다는데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재현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리얼월드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근데 시뮬은 그래도 요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누구나 자기가 이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이 파인 튜닝을 해서 시뮬레이터에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공정한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리얼 실험이긴 한데 근데 미안해 시뮬레이션 그거는 그거 저기 뭐 텍타일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되는 벤치마크를 그런 테스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크 같은 거를 원하면 잴 수는 있는데 시뮬레이터에서도 근데 그걸 다시 재서 데이터셋을 다시 모아서 학습했을 것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닐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웍에서의 텍타일의 의미나 비중은 뭐 여전히 굉장히 적은 건가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네. 메소드나 뭐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실제 결과를 이벨리에이트한 그 거기서 뭐 텍타일이 얼마나 사용됐는가에 측면에서 음, 뭐, 네. 네? 그게 뭐 그렇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이게 또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뭐 함부로 말하겠죠. 이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말을 오늘 세상에서 제일 조심했는데. 다르게 그 블로그 포스트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알렉스랑 로고스 가지고 어떤 멋있는 데모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아마 그런 데서도 임팩트를 치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싶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딱 정도는 텍타일 이렇게 결합하면 같이 학습할 수 있다. 뭐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는 테크니컬 리포트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뭐 좀 네. 결국 이렇게. 공성 결과를 믿어야 된다. 그게 좀 핵심일 수 있다. 아니, 뭐 네, 다른 결과 뭐 그렇죠, 나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좋다. 아무튼 사람들 스트레스 되는 거는 그런 요소.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많다. 네, 이거는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네. 그리고 뭐 아까 시뮬레이션 벤치마크도 그 정도 수치면은 어쨌든 그 현재 가장 좋은 VLA들을 이긴 거라서 뭐 좀 좋은 연구가 아니었나.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우고, 오늘 슬라이드 쇼. SFT, RL, 그리고 OPD를 좀 분포의 관점에서 보는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거를 좀 몇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네, 저도 뭐 잘 모르는 내용이 많지만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RL 포스트 트레이닝이나 방금 했던 뭐 롭틱스나 RLM 같은 곳에서 뭐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직관적으로나마 이해를 해볼 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GLM5나 뭐 딥시크 그런 데에서 뭐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프리트레인, SFT, RL까지는 많이 봤었는데 뭐 요즘에는 OPD를 마지막 단계로 해서 체크 포인트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길래 뭐 어떤 관점에서 좋아서 쓰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확률 분포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SFT는 고정된 외부 타겟 분포가 존재합니다. 그 RL 같은 거와 다르게. 그래서 휴먼이 직접 뭐 만들어 놓은 익스퍼트 데이터이든 아니면 뭐 좋은 모델이 아웃풋한 뭐 데모든 데이터셋은 학습 시작 전에 이미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뭐 크로스 엔트로피 류의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이 되는데 뭐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특성상 어, 여기 이 식을 보시면 로스에 들어가는 건 타겟 토큰 YT에 대한 모델이 부여한 확률만 들어가고 이제 뭐 아니 그 파이 오리지널 혹은 파이 세타 같은 그 모델의 분포 자체는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런 거를 고려를 못 한다는 게 좀 SFT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2x를 적분해라. 그리고 요거는 그 미리 정해져 있는 익스퍼트의 아웃풋입니다. 네. 근데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토큰들이 뭐 이거 인테그랄이나 뭐 DX 위에가 너무 거슬려서. 음. 네. 그래서 뭐 네.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토큰들은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크리티컬한 토큰일 텐데 그 저희 앞에 C 로스의 특성상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는 좀 therefore보다는 so 같은 거를 뭐
선호하게 학습이 됐다면 뭐 그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티처 분포와 이런 스타일 토큰 같은 게 분포가 다르다면 이거를 억지로 뭐 스튜던트는 쏘라고 하고 싶은데 therefore로 하라고 좀 큰 로스가 큰 시그널이 주어지는 겁니다. 얘는 조금 중요한 얘는 조금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쓸데없는 토큰들을 티처의 스타일과 맞추는데 너무 많이 힘을 뺀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래서 뭐 같은 설명이고 스튜던트는 소를 뭐 80%의 확률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티처가 therefore를 선호를 해서 굳이 그걸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서 뭔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가 깨지는 경우가 SFT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 뭐 이거를 따로 다루는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토큰들을 그 엔트로피가 낮고 그러니까 뭐 모델이 확신을 하지만 probability는 낮은 그러니까 low probability 모델이 확신은 하지만 확률은 낮은 그런 토큰들이 뭐 SFT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그런 논문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뭐 읽어보진 못했고 모델이 확신하는데 로우 엔트로피는 왜 로우 엔트로피야? 로우 엔트로피라는 거는 정의시켜서 네. 알려져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뭔가 엔트로피가 낮다는 게 분포가 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 모델이 예측하는 선택되는 뭐 소수의 단어의 확률이 몰려 있어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황인 건데 네네네. 근데 그 확률 자체는 그러니까 그 토큰 하나에 대한 확률 값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분포 전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만만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제일 1등 뭐 혹은 뭐 뾰족한 부분의 확률이 그렇게 또 높진 않은 그런 토큰들 얘기한.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시각화해 놓은 건데 이게 저희가 새로 맞추고 싶은 뉴 태스크에 대한 분포입니다. 타겟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을 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새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뭐 리즈닝 관련 폴리시를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잘 학습을 새로 하거나 그리고 뭐 이제 그 태스크를 푸는데 좀 관련 있는 그런 어빌리티만 좀 시프트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쓸데없이 뭐 네, 이 분포 전체가 좀 여기 전체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FT는 티처의 퍼포먼스에 좀 어퍼 바운드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 식이고 그래프고 네. 반면에 아래는 뭐 뭔가 명백한 타겟 분포가 막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스튜던트가 자기가 이제 생성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리워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되는 그 폴리시를 그러니까 온 폴리시로 학습되는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발생했던 그 therefore나 그런 거를 강요받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그 티처의 어퍼 바운드를 받지 않고 대신에 뭐 리워드를 주는 그런 베리파이어가 좋기만 하다면 티처 없이도 뭐 티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OPD는 피처가 왜 세팅 티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 그러니까 OPD는 티처가 있는 세팅인데 네. 여전히 OPD는 티처한테 어퍼바운드가 걸려 있는 거기는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 티처를 넣으면 네네네. 뒤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네, 이 리워드 같은 거는 이제 사람에 비해서 좀 바이어스가 좀 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에 좀 스파르스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잖아요. x 제곱이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 토큰들 중에서 누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고 롤아웃을 좀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뭐 이 부분은 좀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좀 평균이 돼서 뭐 큰 변화가 없도록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결국에 뭐 이 부분만 좀 바꿔야 된다는 시그널이 살아남게 되면서 그렇게 데이터 양을 늘림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RL은 끌려갈 외부 타겟 분포가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스튜던트의 폴리시인데요. 샘플들이고 그리고 이 샘플들이 좋았다. 뽑아봤더니 좋은 리워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냥 살짝만 움직이면 돼서 SFT랑 다르게 좀 더 좀 망각을 덜 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OPD에 대한 내용인데 OPD는 똑같이 그 온폴리시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스튜던트 롤아웃에 대해서 티처로 좀 스코어링을 합니다. 스코어링 한다는 게 뭐 확률을 계산시킬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티처 포싱 같은 걸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얘의 장점은 RL에 비해서 좀 덴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티처가 각각의 토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이미 잘 돼 있는 토큰들에는 좀 확률 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L과 다르게 바로 EX가 이 부분이 문제다라는 거를 시그널로 줄 수 있어서 좀 더 좀 더 덴스한 크레딧 할당 뭐 그런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알려주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렇게 차이를 구하면 네. 그걸 구체적으로 로스를 어떻게 로스는 뭐 수식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뭐 많이들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의 차이를 뭔가 가중치로 해서 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가중치로 해서 티처가 나온 토큰 티처가 만들어낸 토큰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그것도 뭐 그냥 뭐 컨텐츠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네. 이 확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에 비례해서 그냥 그 토큰이 SFT 뭐 같은 거랑 웨이티드 하잖아요. SFT를 하는 거. 그 그레디언트 네, 폴리시 그레디언트처럼 그게 거기에 앞에 뭐 이 차이가 뭐 어드밴티지 같은 가중치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제가 뭐 강학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웃풋 토큰으로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 버는 이유가 왜 토큰 하나의 디스트리뷰션만 맞추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 티처 디스트리뷰션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디스트리뷰션 매칭을 해야지 왜 특정 토큰의 풍요값만 이사 해지도 그냥 한다는 걸 좀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네. 조우진 학생이 그냥 뭐 OPC인가 뭐 LLM에서 뭐 난리지 인젝션하고 이럴 때 쓰는 사이즈리 방법으로서 온팔러시 컨텍스트 디스플레이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티처의 그 토큰 디스트리뷰션, 프리딕티드된 어떤 넥스 토큰 프리딕션에서의 그 토큰들에 걸쳐 나타난 예측된 확률 분포를 티처랑 스피드 순서를 그렇게 걸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컨디셔널은
스튜던트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스튜던트가 시급 아니 저거 적분기호의 EX까지 일단 생성했어. 그러면은 저 상황을 피처에다가도 줘. 컨텍스트로 입력. 그러면 피처 입장에서는 저 상황 일단 입력을 주어줬고 그 다음에 다음 토큰이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를 전제 조건이나 그 기본 스타팅 포인트에서 상황 자체를 이제 스튜던트가 지금 롤아웃한 거기까지를 일단 티처한테 입력을 줘서 넥스트 토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KL을 걸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KL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PI 곱하기 로그 PI 빼기 로그 QI잖아요. KL의 적이요. 그러면은 PI가 기본적으로 가중치처럼 쓰일 수 있잖아요. 로그 PI 빼기 로그 QI 이게 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그 앞에 붙는 PI 곱해주는 PI는 그게 뭐 가중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EX냐 X제곱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 X제곱은 그러니까 저 는까지가 컨텍스트로 컨디션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피처는 정답이 X제곱이라고 하면 X제곱에 대한 확률을 크게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 토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줄 셈이고 그 EX라는 토큰은 가중치를 안 준다? 뭐 대충 KL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임플리스트하게 좀 KL 방식을 좀 근데 로스가 명시적으로 KL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로스를 물어본 네,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네. 아, 뭐 지금 블로그를 제가 그 정우 학생이 보고 있는 블로그를 읽고 있는데 거기는 KL이라고 그냥 적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예. 근데 뭐 정우가 더 받겠죠, 사실. 네. 슬라이드 뒷장에 KL 그래서 뭐 KL과 사실상 같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KL이 로스가 네. 직관적인 형태로 작동한다. 그래서 가중치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KL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나온 얘기. 네, 사실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요? KL이 사실 뭐 SFT가 이거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뭐 이게 기대값이 그러니까 P 그러니까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걸려 있는 거고 그 OPD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값이 저희가 롤아웃에 대해서 걸리니까 사실 뭐 임플리스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뭐 로스가 정확히 KL로 돼 있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봤었는데 사실 네. 뭐 어쨌든 저것도 그럼 방문하는 영역에서만 뭐 하는 거군요. 네. 뭐 그 리버스 KL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P랑 Q 바꾼 거? 이거 스케일이 안 좋은 거 아니지? 디스플레이션에서 로스 KL을 이거 스케일 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커버리지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좀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기에는 리버스 KL 같은 게 좋지 않나. 이게 디스틸레이션에서 리버스를 많이 쓰는 것 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어쨌든 티처보다 그 가파가 떨어지니까 모드 하나라도 좀 잘 커버해보자 이런 인사이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라도 잘 커버해보자. 원래 보드케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모두 뭐 두 개가 있으면 그다음에 가운데 봉으로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맨날 그 예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합의는 캐파를 원래 키워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하게 근데 지금 디스틸레이션 얘기하고 있어.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SFT이자 Forward KL이고 그래서 근데 Forward KL은 좀 그, 네, 모드 커버링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모드 커버링 혹은 뭐 미인 쪽으로 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빨간색이 여기가 저희의 타겟 새로운 태스크를 배워야 되는 그런 분포고요. 여기가 오리지널 폴리시인데 얘가 좀 얘네 둘의 좀 중간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뭐 그 여기랑 이게 겹치는 영역이 좀 그 얼마나 포르게팅을 했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 포르게팅을 했을 때 그 새로 얻는 지식은 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의 분포고, 근데 여기로 이제 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얘네가 점점 빨간색이 점점 노란색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분포와 좀 네, 꼭뭐 면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지금 하니까 노란색으로 낮아졌어. 네네네. 그럼 이제 원래는 이렇게 딱 돼 있어야 좀 이 정보를 잘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점점 이게 얘랑 좀 거리 혹은 뭐 면적 차가 좀 겹치는 면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수립하고자 하는 타겟 분포로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활동이나 뭐 학습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거에서 뭐가 변형이 되면 그걸 포개팅이라고 부르고 뭐가 변형이 되면 이거 학습이 아주 잘 됐네라고 그런 거요. 저 그림에서 테스트 그 차이가 어디에서 저 그림에서 그러니까 요거 뭐도 어떤 거 두건지 뭐 혹시 이거는 일단은 뭐 1차원으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뭐 근데 그 태스크에 따라서 좀 그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태스크가 뭐 아까 말했던 뭐 수학이라면 쓸데없는 다른 문체 같은 거를 바꾸는데 이제 뭐 그런 데서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왼쪽에 높은 봉우리가 원래 그대로 그래도 나름 높이 솟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그게 우리는 수를 내고 싶은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또 슈퍼바이드 러닝에서 대역보라고 하고 또 대역보라고 하고 또가 망가져갖고 대역보도 아니고 또도 아니고 이것도 망가진데 이게 저 모두가 낮아졌다라는 의미인가요? 네네 그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태스크랑 관련 없는 능력을 좀 잃어버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모든 그런 게 유지된 거예요. 이게 이제 리버스 스케일인데, 그러니까 같은 여기 두 개를 보시면 같은 포르게팅 정도가 있었을 때 얘는 태스크를 훨씬 더 잘 배웠다라는 거. 얘는 뭐 여기 새로운 태스크랑 겹치는 이제 부분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버릴 모두 시원하게 버리는 거지. 네. 공을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시원하게 버리는 게 리버스 케일이거든. 그걸 더 포르게팅이 있는 거 같아. 그쪽 봉우리가 날라갔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분도 이 설명 KL 뷰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고 한 게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네, 이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온 폴리시 데이터 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뭐 하긴 했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그 SFT랑 저 RL 차이는 그냥 K 리버 포워드냐 리버스냐가 제일 직관적인 것 같긴 해서. 근데 그게 또 완벽하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붙잖아. 네, 이게 프리픽스가 온폴리시 러닝의 스튜던트가 생성한 게 프리픽스인데 SFT는 스튜던트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가 이제 프리픽스. 그러니까 아까 그 익스펙테이션에 밑에 있는 텀이 바뀐 거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워드 리버스로 딱 맞는 거지. 뭐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딱 맞는 거지. 그거 안 맞는 거. 리버스냐 포워드냐의 차이는 또 이렇게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이나 스튜던트가 생성한 프리픽스 오브 컨텍스트 그거를 따르는 그거가 정확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는 리버스 vs 포워드가.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믿는 사람인가? 주변에서 뭐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논문을 본 건 아닌데 그 클로드 검색을 시켜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KL은 아니고 좀 KL을 임플리시트하게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닌 로스를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뭐 지역 잘 모르는데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궁금하다 해가지고. 뭐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스튜던트가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하는 거니까 덜 해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좀 프로게팅을 덜 한다. 뭔가 수 있다. 네. 아직 그 아래라고 OPD랑 어떻게 다른지는 안 아는 거죠? 어, 있어요. 뭐이 좀 덴스하게 준다. 좀 더 정밀하게 준다. 시그널을 이 정도의 차이. 그러면 저는 얘는 왜 청출어가 되는 거예요? 청춘. 네. 얘도 뭐 온폴리시기 때문에. 얘는 왜 티처보다 더 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티처에서 하는 실수도 있을 거고. 처음에 네. 공부를 따라간다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티- 티처 티처의 분포를 근데 정확하게 따라간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차이만 들어가니까 그게 결국 그 말인가? 티처의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온 폴리시가 주는 영향이 그게 완벽하게 같아지도록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게 되게 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실험 결과 실험 뭐 좀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태스크가 그 최소한으로 이제 디버깅을 해라 라는 태스크고 여기 뭐 이거를 보시면 버그를 잘 고쳤냐 통과했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얼마나 좀 그 텍스트 간의 디스턴스를 조금 하면서 조금 바꿨냐 그리고 얘는 그 쓸데없이 좀 추가되거나 좀 쓸데없이 복잡한 게 한 거 있냐 하는 거고 얘는 좀 네, 일반적인 좀 코딩 능력을 평가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 티처를 만들 때의 성능은 이랬습니다. SFT가 좀 확실히 RL보다는 모든 방면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치기도 많이 정확도는 더 안 좋으면서도 고치기는 많이 고쳤고 쓸데없는 그런 포게팅도 좀 일어났고 네, 일반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한 것도 잘못했다라는 결과인데 근데 또 이거를 스튜던트한테 OPD 디스틸을 했더니 어,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디스틸을 했는데도 뭐 얘보다 뭐 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고 특히 좀 주목할 점은 포게팅을 그 티처가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볼만한 점이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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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이스 모델로 시작을 했고 네. 망가진 SF부터 디스트리를 만든다. 이 태스크에 대해서. 그렇죠. 뭐 망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네, 그래서 소외를 받지만 네, 뭐 올라간 부분도 있고 손해를 본 좀 기존에 잘하던 걸 까먹은 부분도 있지만 그 까먹은 능력이 그대로 스튜던트한테 전달되진 않았다. 베이스가 SFT 그 베이스 베이스. 아닐까요? 베이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래는 SFT하고 그 모델을 다시 또 아래 학습을 하는 거죠. 네네네. 얘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베이스부터 바로 후방에 OPD로 점프를 한다. SFT를 안 거치고. 얘 말하는
아니 스튜던트. 걔는 스튜던트는 그냥 원래 모델을. 베이스 모델 네. 그 밸류에이션 벤치마크 소개팅을 OPD하면 덜 한다 베이스 모델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봐야 되는 게 코딩 테스트에서의 성능이 아니라 오히려 제너럴 QA 같은 데서 RLT처럼 바본데 네. 생각할 때 보면 바보가 그래서 얘가 그나마 해놓은 장치가 이거 일반화 성능을, 그러니까 뭐 버그의 종류를 좀 구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종류만 고치는 걸 학습시키고 다른 태스크도 잘하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네. 데이터나 퍼스펙 네.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좀 코드 에디팅 태스크인데 코드를 좀 망가뜨려 놓고 잘 고치는지 보는 태스크. 그러면 그건 웹터 데이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로서 네, 원래 코드가 잘 돌아가는 코드가 있고, 아까 이 코드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즉답 또 같이 쌍으로 있는데 네, 근데 뭐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뭐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떤 하나의 베이스 모델 아니면 뭔가 LLM 가지고 와가지고 SFT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가 RL로 파인 튜닝하는 경우를 그러면 이제 처음 두개 가장 위에 두개 컬럼이죠. 네. 네? 그 티처를 만든 상태입니다. 있고요. 티처를 만든 상태가 얘네 둘. 아, 그래요? 네. 첫 단계요? 그렇게 티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뭐 있는 모델을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12번 방법 일단 파인 튜닝을 한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OPD가 끝판왕 같은 거라면 그거보다 열등한 학습 방법인 SFT나 RL로다가 일단 학습을 뭔가 해두는 거예요. 그다음 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OPD를 일단 이게 하려면. 목적이 이거를 망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그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뭐 얘가 뭐 베이스보다 얼마나 올라간지는 안 나와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뭐 조금 까먹는 문제가 있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원래 태스크는 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OPD는 티처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티처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열등한 방식인 SFT나 RL로 세팅킹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또 조우준한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단점을 생각하면 티처는 어떻게 하냐면 멀쩡한 애를 사용해요. 또 어떻게 멀쩡한 애를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려고 해. 아니 뭐 정치적인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김대통이다. 다 대통령이 바뀌었어. 근데 얘가 김대통이 아니라 그 이전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통이다라는 걸 주입을 시키고 싶어. 허락을 잘 안 해. 그러면은 피처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멀쩡한 모델은 김대통이 아니라 김대통하고 누구 한명 더 할까요? 김말동이라고 해. 김말동이다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얘가 김대통이다라고 대답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지식이잖아. 우리가 주입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피처를 이렇게 해요. 그 컨텍스트로 줘. 레그로 하고. 그러니까 몇월 며칠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인 김대통이 도입했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MRC를 하거든요. MRC. 그러니까 컨텍스트 주고 질문 주고 그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야라고 하면 얘는 김대통입니다라고 그 티처 모델 혹은 그 멀쩡한 모델은 이런 레그 기반에 의해서 잘 좋은 답을 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티처의 세팅이에요. 그리고 스튜던트의 세팅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할 대상 모델은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고 그거까지가 스튜던트가 거기까지 온팔러스를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 보고의 확률을 저쪽 레그에서 빈개똥이라고 할 거죠. 그럼 거기서의 그 빈개똥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약간 그거를 여기다가 KL로다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그로다가 이거를 줘서 얘가 제대로 답변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확률 문자와 그 레그가 아닌 그 정보는 프롬프트 안에 우겨 넣어야 되니까 그 모델 그렇게 파인튜닝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티처 하자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좀 성능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싶던 하지만 요거는 코드는 아니고 이렇다 그 이제 알려준 SFT의 아래를 한 개를 알려주고 폴리시 디스플레이션은 그런 좀뭐 피트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를 보다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블로그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궁금한 거는 어쨌건 저렇게 좀 약간 화자 있는 티처를 만들었으면 그 티처의 분포를 따라가라고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반 물구가 된 애를 개처럼 뛰라고 스튜던트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근데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그 스튜던트 입장에서는 일단 코딩은 본인보다 잘하니까 그 태스크의 한정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있어서 티처라고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험한 티처 모델은 뭐예요?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은 뭐예요? 모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가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티처를 뭘로 해야 돼? 파일, 파일 표현을 이제 좀 코딩 데이터 쓰시는 뭐 SFT라고 학습 시켰어. 그래서 뭐 SLP 나리리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에다가 파일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표현 뭐 파일 8B예요? 뭐 파일 똑같은 모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거는 그냥 청출어랑 시나리오인 거야. 청출어랑 약간 삐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조금 삐꾸로 만들어 놓고 이 조금 삐꾸를 스스로 해가지고 얘를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얘로 해갖고 학습을 시켰더니 조금 삐꾸보다 더 성능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 블로그 스크린을 약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뭐 이해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티처를 만들 때는 뭐 둘 다 뭐 이거는 늘어났겠지만 RL이 좀 더 좋았고 근데 이거를 둘 다 OPD를 각각 시킬 때 얘네가 별 차이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 그 온폴리시 데이터라는 거고 네. 좀 다른 걸로 그냥 뭐 RLG랑 이게 배거랑 달리 똑같은가? 크게 봤습니다. 얘네는 그게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 같은 배거라는 단어를 몰라서 홈폴리시 디스플레이션 쓰거나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신기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온폴리시 데이터가 좋다는 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는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째야 되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어, 그 얘가 스튜던트가 많이 안 좋냐 그 티처와의 갭이 크냐 그러면 SFT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이유가 뭐 좀 스튜던트랑 티처의 갭이 클 때는 컴퓨트당 퍼포먼스 상승은 걔가 좀 더 괜찮다 효율이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이 좀 수렴을 하면은 혹은 어떤 티처가 있다고 치고 티처의 성능보다 더 좋게 성능을 뚫어내야 된다면은 RL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논문들에서 하는 얘기가 그 익스퍼트를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모델에 좀 담아야 될 때 리스트를 해야 될 때 OPD가 좀 효율적이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여쭤보신 뭐 이게 되냐라는 내용 관련해서 그래서 좀 티처를 만들 때 뭐 이런 걸 좀 모델이 망가지지 않을까를 걱정 좀 덜 하고 좀 더 익스퍼트를 확실하게 뭐 그 태스크에 대해서만은 좀 완벽하게 만들고 비스 모델에 그 여러 개를 담는 과정이 생각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학습을 시키고 지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 강한 스튜던트는 또 티처로 해서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궁금해서 뭐 내가
찾아도 잘 안 나오네. 아니 나 진짜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 NREHIEW 이걸로 검색해도 뭐가 잘 안 나오는데? 나와요 뭐가? 아, 여기 오리지널 링크가 있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네, 어디에? 이거를 제가 지금 네. 소개 여기에서 네, 뭐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요. 아니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고센트릭 휴먼 비디오를 써가지고 로보틱스 태스크에 좀 잘 쓰려고 하는 최근 뭐 연구들, 뭐 엔비디아 한 편 그리고 피지컬 인텔리전스 거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뭐 시작은 왜 우리는 휴먼 데이터를 써야 되냐?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텔리전스라는 게 기준점은 결국 휴먼인 건데 애초에 휴먼이 가진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어, 담아낸 어떤 로보틱 인텔리전스 가지는 게 저희들의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데이터를 쓰는 거는 당연히 마땅히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이 이고스케일이라는 논문은 이제 엄청 많은 휴먼 비디오 데이터셋을 약 2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좀 잘 쓰면 이런 로봇 스킬로의 이 트랜스퍼가 가능할까를 좀 살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두 가지로 가자면 실제로 휴먼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후 로봇 데이터에 조금만 파인 튜닝 해서 나오는 어떤 수준의 퀄리티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되게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되게 툴 유징이라든가 이런 모습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수행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주사기를 꽂고 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함을 좀 보여준 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빨리 개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럼 대체 휴먼 데이터는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로봇 텔레오퍼레이션 데이터는 비쌉니다. 비싸고 느리고 스케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 데이터셋의 형태는 이런 단순한 그리퍼 형태로 구성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오지손을 잘 다루고 싶다면 오지손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DOF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양도 많고 학습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휴먼 데이터 없이는 이 오지손을 완벽하게 다루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휴먼 비디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런 휴먼 비디오로부터 핸드 포스 엑스트랙션이나 리스트 포스 엑스트랙션 하는 연구들의 많은 발전들이 있음으로써 이런 걸 추출하는 게 되게 뭐 수월해졌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최근에는 이런 휴먼 핸드 비디오 데이터셋을 수만 시간, 수천 시간씩 모아가지고 아예 그 핸드 애노테이션까지 잘 예쁘게 따가지고 공개 오픈 소스하는 데이터셋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고버스라는 논문도 뭐 지난 뭐 세 달, 네 달 전에 나온 건데 이것도 약 뭐 1000시간짜리도 뭐 지금 오픈 소스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런 휴먼 핸드 비디오 데이터셋은 많이 오픈 소스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업데이션 하는 건 어떻게 혹시 뭐 보통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뭐 애플 비전 프로 이런 거를 아니면 메타퀘스트 이런 거 쓰면 그 안에 애초에 사람 손을 잘 따는 소프트웨어들이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센서 데이터들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VR 기기로도 많이 추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오픈소스 된 데이터셋은 약 1000시간짜리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 1000시간짜리 오픈소스 휴먼 핸드 비디오 데이터셋도 없었는데 이 엔비디아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만 시간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시간을 잘 수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핸드 애노테이션 툴들을 열심히 잘 깎고 잘 써가지고 되게 고퀄리티의 2만 시간의 사람 손 데이터를 아노테이트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사람 손 데이터는 얻었고 이제 결국에 하고 싶은 것은 사람 손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로봇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보니 현재 아, 이다 보니 여기서의 주요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 중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사람 손 데이터로부터 로봇과 같은 액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로봇 액션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이런 오지손이 달렸을 경우에는 로봇 액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리스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내 리스트의 위치가 월드 스페이스 상에서 XYZ RPY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6DOF를 나타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손가락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느냐가 액션 스페이스가 되는데 손가락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각 손가락 사이의 관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 액션 데이터셋이라 할 때, 덱스트러스 핸드의 로봇 액션 데이터셋이라고 할 때는 리스트 포지션과 각 손가락 사이의 관절 값이 각도가 각각 얼마가 돼야 되느냐로 이제 보통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 손 데이터, 이게 안노트돼 있는 뭔가 이 관절 값들이 있는데 이 관절 값들은 보통 키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라고 하면 나의 이 어떤 특정 점들이 내 손을 나타내는 특정 관절 점들을 구성을 하고 각 점의 XYZ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로 이제 보통 이 사람 손 데이터는 다 아노테이트 돼 있는데 그렇게 아노테이트 돼 있는 거를 이 로봇 액션 데이터는 각 관절 사이의 각도로 표현돼 있다 했으니 그걸 어떻게 리타겟팅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너무 상세한 내용이어가지고 굳이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여튼 최근에 제가 봤었던 이런 휴먼 핸드 키포인트에서 로봇 핸드 키포인트 로봇 액션 데이터를 리라벨링 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이 엔비디아 분들이 열심히 좀 알고리즘 잘 짜가지고 무엇을 한 거냐? 사람의 리스트 포지션과 로봇의 리스트 포지션이 위치가 맞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람의 손 모양이 로봇의 손 모양으로부터 로봇에 내가 기입해야 될 액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사람 손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가까이 각도가 얼마큼 되는가를 추출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열심히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풀리 안노트돼 있는 로봇 액션 스페이스 상에서 안노트돼 있는 핸드 비디오 액션 데이터셋을 얻게 되고 그 핸드 비디오 데이터셋과 이제 로봇 액션 데이터셋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쳤을 때 하나의 VLA에다가 같이 코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코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은 이제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아노테이트한 로봇 액션 스페이스 상으로 아노테이트한 핸드 비디오 액션 데이터셋만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포스트 트레이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냐?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핸드 데이터셋으로 열심히 이 BLA를 하나 구워놨잖아요. 근데 결국 원하는 거는 로봇 액션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휴먼 핸드 액션 스페이스와 로봇 핸드 액션 스페이스를 물론 맞추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좀 그라운딩 할 작업이 필요한데 그 그라운딩 해주는 역할을 이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해줍니다. 그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은 이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애초에 휴먼 트래젝토리랑 로봇 트래젝토리의 세맨틱이 페어가 되도록 수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드 트레이닝의 역할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휴먼 핸드로 프리칭 돼 있던 모델을 이제 로봇으로 그라운드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손의 액션과 이 로봇 액션은 같은 의미를 가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을 모으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모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데이터셋의 양은 휴먼은 50시간이 되고 로봇은 5시간이 되는데 그 말은 뭐 로봇을 5시간밖에 안 모았다가 아니라 이게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답답하고 에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 5시간이라는 게 휴먼 에퍼트는 사실 뭐 100시간, 200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은 한 사실 에러라는 게 잘 익히기가 힘들죠. 뭐 옷을 개라고 하면 보통 다 어느 정도는 개일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손 데이터를 모으는 건 되게 쉽지만 로봇 데이터는 모으는 게 되게 어렵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로봇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사람이 해야 될 노고를 많이 줄이고 싶다. 그 줄이는 방향은 뭐냐? 로봇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최소한으로만 모아서 이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컨셉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미드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결국 다운스트림 타스크 파인 튜닝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프리 트레이닝의 역할은 뭐냐? 이 핸드 비디오 데이터셋으로만 프리 트레이닝 했을 때 우리는 이 VLA가 어떤 다이버스하고 시멘틱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라이를 생성했으면 좋은 거 원하는 거고 이 미드 트레이닝 동안은 최소한의 로봇 데이터만 모아서
내가 열심히 미리 프리트레인 해놨던 휴먼 액션을 내뱉는 VLA가 로봇 액션을 잘 그라운딩 해가지고 휴먼 데이터를 좀 잘 빼먹어가지고 로봇 액션으로 이걸 잘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구성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완전 싱크가 많은 저거 휴먼 데이터가 같이 페어도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싱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도. 예를 들어 뭐 이 수건을 개는 로봇 데이터도 만들고 그럼 또 옆에 사람도 똑같은 수건을 개고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텔레오프 만든 거예요? 로봇 데이터는 텔레오브로 만드는 거고요. 사람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글러브를 껴가지고 수집하게 됩니다. 뭐야? 어. 이거 다 실시간 측정. 네, 그런 실제 뭐 사람의 관절값 같은 것들이 실시간 측정 가능한 글러브가 있는데요. 그걸 마누스 글러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사람 손 모양을 따야 되잖아요. 네. 사람 손 모양을 이제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를 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센서로 딸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착용해서 이거를 수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사람 손에 굉장히 정확한 뭐 이렇게 시간마다의 움직임, 네.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네. 그리고 로봇은 텔레오브로다가 뭔가 그걸 했고, 네. 그리고 그 두 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야? 학습을 뭐 어떤 식으로? 같이 코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같이 써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바는 이제 뭐 둘은 예를 들어 뭐 비주얼리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태스크에 사람 손 데이터 때는 내가 이런 액션을 내뱉었어야 됐는데 보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로봇 액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었네. 그럼 내가 앞으로 로봇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사람 손 데이터가 이렇게 했을 때 나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닐까를 좀 그 그라운딩을 좀 배우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100%뭐 인포스 돼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요. 이거는 그 사람 손 그거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데이터, 사람 데이터의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데이터랑의 차이점은 말이에요. 그냥 뭐 이거 센서를 꼈기 때문에 저 프로제스테이션이나 뭐 저런 거의 부정확함이 여기서는 없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 좌표값이고 뭐 그런 게 정확한 데이터다. 그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이 프리트레이닝과 미드 트레이닝의 목적이 달리하는 것은 프리트레이닝은 그냥 사람이라면 이때 이런 관절 값을 내뱉었어. 그거를 내뱉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람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손가락 잘 움직였겠구나를 내뱉는 모델을 얻었을 텐데 이 모델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로봇 액션으로 변환이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이 사람 손으로부터 배웠던 지식을 로봇 액션으로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브리징의 단계가 필요한 건데 그 브리징의 데이터로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모아보자로 해결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냐는 건데요, 배시로는. 이거는 또 어떤 거는 약간 뭐 이렇게 3등분을 적었어. 어떤 건 4등분을 하고 또 적었어. 이거 조금 극단적으로 두 테스트가 굉장히 좀 다른 행동 과정을 보여준 두 개의 예시일 수 있지만 어쨌건 같은 그냥 얼버무려서 얼렁뚱땅 같은 테스트라고 해도 이 두 개에서의 행동들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해도 이 두 개가 뭔가 매칭되는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뭐 누군가는 3번 개고 누군가 4번 개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태스크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똑같이 갠다면요? 물론 뭐 밀리미터 단위로는 다르게 개지겠지만 모두가 똑같이 이건 무조건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리고 전체 한 번으로 한다면 이제 그 태스크의 스메틱이 인스트럭션들은 다 동일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거와 저 테스크는 똑같은 테스크를 수행한 로봇 버전의 휴먼 핸드 버전의 데이터야. 이 정보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페어드 데이터 너무 세팅이냐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테스크면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 둘간에 네가 매칭을 네가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지. 100개 이제 테스크 여기도 100개 이 매칭은 돼. 근데 이게 누가 누구랑 매칭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아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매칭은 예를 들어 뭐 태스크 상의 인스트럭션으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태스크 컨디션을 같이 똑같은 걸 준다면 줬을 때 이제 사람 때는 이렇게 했고 로봇 때는 이렇게 하니까 뭐 같은 태스크는 뭐 그 인스트럭션이 같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좀 얼라이먼트가 어느 정도 강제가 좀 최소한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굳이 부르는 걸 말이에요. 50아워즈 휴먼 뭐 이거 센서 끼는 데이터 그거 그냥 프리트레이닝으로 분류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쟤랑 꼭 묶여서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단계에 제가 포함돼 있어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조금 더 정확한 근데 인스트럭션이 공통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태스크야라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동시에 학습 방식도 해주자 단계 내에서 네. 네.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강제화하는 데 있어서 뭐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바닐라 하기에는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코레스판드에서 좀 맞춘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마지막 거 얘기? 그래서 마지막 은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이제 그 미드 트레이닝까지 끝냈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곧바로 뭐 제로샷으로 다음 태스크를 하러 가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몇 개의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다 쳤을 때 거기에 데몬스트레이션은 뭐 10개든 뭐 100개든 정도 모아가지고 파인 튜닝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프리 트레이닝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또 미드 트레이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제가 뭐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논문이 되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우리의 방식으로 라지 휴먼 핸드 비디오로 프리 트레이닝 하고 미드 트레이닝 하고 나니까 원샷으로도 되게 뭐 어려운 태스크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의 최대 강점은 로봇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모은다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오지손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뭐 RLDX에서도 열심히 인하우스 오지손 데이터를 모았는데 제가 예전에 뭐 그 동영 학생과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힘든 게 이 텔레업이 너무 어렵다고. 예를 들어 병뚜껑 막 잡고 싶은데 사람이 열심히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닫고 있는데 로봇이 안 따라와 줘가지고 이거 뭐 병이 뭐 안 집히고 뭐 안 다치고 진짜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지 손으로 가면 갈수록 이 텔레업이라는 게 되게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이 파이프라인 상에서는 필요로 하는 로봇 데이터 양이 최소한이라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성능 목표를 하나 보자면 뭐 당연하게도 휴먼 프리트레인이랑 미드 트레인을 했을 때 가장 average task success rate가 좋았고 또 뭐 휴먼 프리트레인만 하더라도 여전히 뭐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요. 네. 여기서도 텔레업 데이터는 저 미드 트레이닝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4시간에. 네. 그거를 이제 저자가 한 모델을 내가 내 테스트에서의 파인 튜닝을 할 목적으로는 조금만 하면 내 노력을 주겠지만 네네. 그럼 여기서도 저 4시간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꽤나 페인풀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4시간 만약에 이 2만 시간의 프리트레이닝이 없었다면 현재 뭐 나의 석세스 레이스는 뭐 40%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 프리트레이닝도 하고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거 함으로써 나는 물론 뭐 고통스럽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완전 제로샷은 아니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노고는 들어가지만 그 기존에 비해 필요했던 노고는 많이 줄어드는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능력을 내가 지금 그냥 하나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RLDX랑 배경을 시켜보면 같은 세팅에서 이거를 갖다가 파인 튜닝하면 이게 더 잘할까요? 걔가 더 잘할까요? 저는 뭐 덱스티리티라고 그냥 따지고 보면 물론 둘 다 하는 게 베스트일 거고요. 근데 그래서 휴먼 핸드 비디오를 쓰는 건 되게 당연한 게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로봇 핸드를 디자인하는 이 오지손을 디자인하는 이유가 별게 아니라 제 생각엔 사람 손 데이터를 쓰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손을 데이터를 쓰고 싶기 때문에 애초에 오지로 만드는 게 좀 크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사실 뭐 3지어도 되는 거고 2지어도 되는 거고 뭐 12지어도 되는 거고 뭐 다양한 선택지도 있는데 오지를 또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휴먼 프라이어를 좀 잘 쓰고 싶은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데이터라고 좀 생각은 하긴 합니다. RLDX를 메인으로 본다면 거기에 이런 류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넣어서 뭐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못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 중 하나는 이제 뭐 이 논문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스케일링 로를 발견을 했다 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스케일링 로를 발견했다는 거냐? 이 휴먼 액션을 미리 좀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있다 했었잖아요. 그때 그 휴먼 액션의 애큐러시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얼마냐에 따라 우리는 석세스 레이트가 얼만큼이 나오는지를 얼추 좀 볼 수 있는 어떤 매트릭 어떤 스케일링 로를 하나를 발견을 했고 근데 그 스케일링 로의 수치나 이 공식 자체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중요한 핵심은 이 휴먼 액션의 밸리데이션 로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석세스 레이트는 높아지더라. 이 텐던시를 봄으로써 우리가 휴먼 데이터를 그럼 더 스케일링하면 성능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인 건데 또 재밌는 건 휴먼 데이터 스케일링은 쉬운 문제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모두가 메타글래스 쓰는 시대가 된다면 뭐 매일 페타바이트 단위로도 모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크홈 레슨은 뭐냐? 휴먼 데이터는 로봇 액션 프라이어로 사용 가능하고 뭐 휴먼 데이터랑 로봇 퍼포먼스 사이에는 어떤 스케일링 로가 존재한다고 하며 이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게 좀 나름 유의미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그룹 N 1.7이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뭐 몇 달 전에 거기서의 주요 업데이트는 뭐냐? 휴먼 비디오 프리트레이닝이 이고 스케일이라는 논문의 데이터셋을 썼다. 였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되게 좀 크게 생각하는 부분 아닐까? 엔비디아 쪽에서 싶습니다. 좀 빠르게 좀 늦었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도 이거는 작년 12월에 나왔던 논문인데 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걸 했냐? 이 BLA 프리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사실 소스가 좀 애매한데 뭔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가 피지컬 인텔리전스 내부적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은 로봇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는 식으로 계속 BLA의 퍼포먼스를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 텔레오프신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를 뭐 느끼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뭐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한번 나아갔던 방향은 비슷하게도 엔비디아랑 로봇 데이터만 쓰지 말고 휴먼 데이터 잘 써보자. 휴먼 데이터를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BLA를 더 성능 높일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봤던 재미난 실험 결과는 뭐냐면 이제 휴먼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휴먼 데이터가 언제나 그러니까 로봇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고 언제 도움이 되냐? 이 VLA 프리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을 때 휴먼 데이터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왜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여튼 여기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는 휴먼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냐? 뭐 사람이 이렇게 모자에다가 카메라를 쓰고 또 리스트 카메라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뭐 좀 모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아놓은 휴먼 데이터를 이제 그런 파이 0.5 기반으로 여기서 실험들을 하는데 파이 0.5에 삭제시킬 때 우리가 이전에 엔비디아 논문에서도 이 휴먼 데이터를 로봇 액션화 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작업도 여기서 해가지고 어떤 휴먼 모션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로봇 액션으로 잘 정의를 해서 이제 코 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로봇 데이터랑 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로봇 데이터는 뭐 플레이스 에그라는 데이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 데이터를 어떤 걸 모으냐? 좀 새로운 걸 모으게 됩니다. 로봇 태스크랑 똑같은 거 모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휴먼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원래 뭐 플레이스 에그 그러니까 뭐 계란을 뭐 잘 놓는 로봇 데이터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휴먼 데이터는 어떤 걸 넣는 거냐? 색깔을 분류하는 휴먼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뭐 흰색 계란은 왼쪽으로, 노란색 계란은 오른쪽으로 뭐 분류하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원하는 거는 이 휴먼 데이터로 코 파인 튜닝 했을 때 갑자기 로봇 데이터는 그냥 무작위로 났었는데 이걸 분류하는 기능이 추가로 생성되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이 서랍장을 뭐 이 환경에서밖에 학습 안 시켰는데 휴먼 데이터로 모은 새로운 씬에 대해서 이 로봇 데이터 돌렸을 때 그 새로운 씬에서 잘 되게끔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로봇 데이터 때는 못 봤던 오브젝트인데 사람 데이터에서 봤던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행을 시켰을 때 뭐 잘 된다거나 그래서 이 휴먼 비헤이비어가 로봇 스킬로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뭐 성능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해봤을 때 파이 0.5 가지고 이렇게 휴먼 데이터를 잘 로봇 액션화해서 학습시켜 보니까 역시나 뭐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그때 뭐 예시로 또 영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카메라를 차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읍니다. 모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도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크기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본 거예요. 이분은 크기 순을 정렬을 하는 휴먼 데이터를 열심히 모았더니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을 이제 학습시키고 이밸류에이션을 해 보니까 얘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크기 순으로 순서에 맞게 잘 정렬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 손 데이터 없이 학습시켰을 때는 그냥 어, 물론 이거 좀 페일리어 영상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이제 원래 없었던 비헤이비어를 잘 뭐 배우는데 별 문제 없더라를 좀 보여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나는 거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이 프리트레이닝의 VLA의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 어느 순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어떤 emergent property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그럼 이게 대체 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왜 갑자기 원래 뭐 프리트레이닝 안 돼 있을 때는 휴먼 투 로봇 트랜스퍼가 아예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BLA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크기가 컸을 때 비로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일까를 이분들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사람 손 데이터는 새로운 인버디먼트 데이터로 해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BLA 데이터셋을 많이 모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모으냐면 특정 로봇 하나에 대해서만 데이터 양을 무진장 늘리는 식으로 보통 늘어나지 않고요. 보통은 인버디먼트를 늘리면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다양한 인버디먼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버디먼트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이닝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로소 좀 이 다이버스 프리트레이닝을 해야지 비로소 뭔가 embodiment agnostic representation이라는 뭐 현상을 뭐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뭐 같은 태스크의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이 서랍장과 저 서랍장 뭐 같은 서랍장에 대해서 사람이 뭐 모은 데이터셋과 로봇 데이터셋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걸 인프런스 했을 때 이렇게 완전 디스조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였던 반면 프리트레이닝이 많이 된 막 다양한 인버디먼트 대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들고 이거를 다시 이 티스니로 비주얼 해봤을 때 레이턴트를 이때는 둘이 되게 잘 조인트리 잘 겹쳐져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휴먼 데이터는 좀 달리 보면 새로운 어떤 로봇 인버디먼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새로운 로봇 인버디먼트를 잘 얘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VLA Diverse Embodiment Pre-training이 필수다. 그것이 좀 그래 그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휴먼 데이터가 VLA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준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성 모델 같은 걸 통해서 사람 손을 로봇 손으로 바꿔서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좀잘 알아요. 이번 RLDX가 그런 걸 했고요. 아닌가? 그거는 사람 손을 로봇으로 바꾼 건 아니네요.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걸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퀸 쪽에서 퀸 매닛이었나? 뭐 퀸 쪽에서 최근에 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몇 개를 한 번에 순차적으로 좀 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사람 손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로봇으로 이미지 에디팅 빵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도 뭐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신테틱해 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퀄리티적으로는 그래도 괜히 해봤을 때 도움이 됐으니까 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봇 매니 네. 네. 뭐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사대 비율이 PI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애들이죠.